새 아파트 15개 동이 45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폭약만 4.6톤. 그런데 그 집들 이미 다 팔린 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저 먼지 구름 속에 그대로 묻은 겁니다. 돈은 냈는데 집은 없습니다. 손에 남은 건 완공될 기약도 없는 콘크리트 뼈대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나라 전체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청약 통장에 붓고 있는 그 돈이 왜 이 이야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45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중국 남부 쿤밍에서 고층 아파트 15개 동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쓰인 폭약이 무려 4.6톤이었습니다. 성인 60명의 몸무게를 화약으로만 채운 셈입니다. 건물 곳곳에 뚫은 발파구멍이 8만 5천 개, 혹시 몰라 인근 주민 5,300여 명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낮게 깔린 진동이 발끝을 타고 올라옵니다. 15개 동이 아래부터 차례로 무릎을 꿇습니다. 잿빛 먼지가 하늘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 45초, 딱 그 시간 만에 아파트 15개 동이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노후 건물 철거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들은 낡아서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살아본 적 없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도대체 새 아파트를 왜 통째로 날려버렸을까요? 이 단지의 이름은 선샤인시티 2기였습니다. 2011년에 첫 삽을 떴는데 2013년에 시행사가 돈줄이 막혀 공사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골조만 앙상하게 선 채로 7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완공된 적도 없는 콘크리트 뼈대, 결국 그걸 부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 집들은 이미 팔린 집이었습니다. 조감도 한 장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평생 모은 돈을 미리 다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반짝이는 조감도 앞에서 손을 맞잡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저 창문이 우리 집이라며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집은 콘크리트 뼈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도 대출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분양대금은 꼬박 다 냈는데 손에 쥔 건 완공될 기약도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뿐입니다. 돈은 냈는데 집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미완공 상태로 방치된 집을 산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사기를 당한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만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숫자는 더 아득해집니다. 중국의 빈집이 지금 6,500만 채에서 8천만 채로 추정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 전체 주택이 약 300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20개를 통째로 텅 비워둔 셈입니다. 한국 전체 가구가 약 2,300만인데 그 3배 안팎의 집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중국 통계국의 전직 고위 관료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잡으면 30억 명이 들어갈 집이 남아돈다고요. 인구 14억을 다 밀어 넣어도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멀쩡한 새 집을, 그것도 누군가가 이미 돈을 다 낸 집을 굳이 폭약으로 날려버린 나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으시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은 다 냈는데 어떻게 집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중국이 집을 파는 방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선분양이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 짓기도 전에 조감도랑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값을 미리 다 내는 방식입니다. 삽도 뜨기 전에 여러분 돈부터 먼저 걷어가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받기도 전에 값을 다 치른다는 건 파는 쪽을 100%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그 큰 돈을 미리 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화근이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거든요. 헝다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헝다, 세계적으로는 에버그란데라 불린 곳이죠. 이 회사 하나가 무려 280개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공사를 동시에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뒷집에서 받은 분양대금으로 앞집 공사비를 대는 겁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폰지 구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예요. 우리 옛날 개가 깨지는 순간과 똑같습니다. 새로 붙는 사람만 계속 있으면 굴러가지만 그게 끊기는 순간 판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낸 1억 원, 이 돈이 실제로 내 집 벽돌에 닿는 건 얼마나 될까요? 저랑 같이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먼저 땅값입니다. 중국은 이 땅값이 워낙 비싸서 여기서만 벌써 상당한 돈이 훅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이자입니다. 헝다는 온통 빚으로 굴러가던 회사라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족족 밀린 이자부터 갚는 데 쓰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의 일부는 내 집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도시 공사장에 급한 불을 끄는 데 넘어갑니다. 내 벽돌 살 돈으로 생판 남의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은 돈마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헝다는 장부상 매출을 780억 달러나 부풀렸거든요. 있지도 않은 돈을 있는 척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다 빼고 나면요, 1억 원을 냈는데 실제 내 집 벽돌에 닿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낸 그 돈은 벽돌이 아니라 남이 파놓은 빚구멍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1억을 냈는데 내 집에 남는 건 고작 콘크리트 뼈대뿐이었던 거죠.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중국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집을 잃은 셈이에요. 돈은 다 냈는데 손에 쥔 건 언제 지어질지 모를 뼈대 하나. 매달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가고요. 그럼 이 판을 벌인 헝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 부채가 무려 3,3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중국이 한 해 버는 돈, 그러니까 GDP의 2%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결국 창업자 시자이는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2024년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으로 회사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 부자였던 그의 회사, 주가는 고점 대비 99%가 그냥 사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 왜 나라가 나서서 계속 짓게 놔뒀을까요? 자,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건설 잔치가 곧 나라 경제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돈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은 원래 나라 소유입니다. 개인이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대신 지방정부가 그 땅을 개발사에 빌려주고 큰 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서 살림을 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주로 세금으로 굴러가는 것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땅값이 곧 월급이자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지방정부 금고가 두둑해집니다. 도로도 깔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실적도 챙깁니다. 반대로 집을 안 지으면 당장 본줄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서기님들은 계속 집을 짓고 싶어 안달이었죠. 팔 땅이 없으면 밭을 밀어서라도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집 짓는 진짜 목적이 사람 살 곳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가 움직이면 철강, 시멘트, 유리, 가전, 운송까지 줄줄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중국 경제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나라 경제 100걸음 중에 25에서 30걸음이 여기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집 한 채가 흔들리면 공장도, 일자리도, 은행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러니 위험한 걸 알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으니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면서도 엑셀을 밟는 셈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부조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도 경제성장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멀쩡한 걸 부수고 다시 짓는 것도 똑같이 경제성장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가족이 멀쩡한 집을 부수고 또 짓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겉으로는 우리 가족 참 활발하게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고 통장이 불어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전기세만 나가는 거죠. 나라 살림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바빠 보인다고 진짜 돈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통계 착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하이난에는 오션플라워라는 인공섬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째로 메워서 꽃 모양 섬을 만든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넓이에 호텔과 아파트를 빼곡히 세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허가였다는 이유로 39개 동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섬 하나가 통째로 철거 대상이 된 겁니다. 빌딩 한 채도 아니고 39동을 몽땅 부수라는 겁니다. 짓느라 돈 쓰고 부수느라 또 돈 쓰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건설 폐기물이 한 해 40억 톤에 이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산더미 같은 콘크리트 잔해가 매년 쏟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97%가 새로 지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걸 부수면서 나온 잔해입니다. 100삽을 퍼내면 97삽이 지었다 부순 집의 조각인 셈이죠. 새 집을 짓다 나온 부스러기는 겨우 3삽뿐인 겁니다. 이게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2025년 12월 국유개발사 완커마저 회사채 디폴트를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뒤를 봐주는 국유기업이 이 정도입니다. 민간 기업이야 벌써 무너졌고 이젠 국가 대표 선수까지 휘청인 거죠. 이게 몇 년 전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는 개발사들이 빚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며 굴러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쌓아 올린 집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급하게 쌓아 올린 집 정말 괜찮았을까요?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상하이 론화난 위안 단지에서 13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건물이 거의 부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 손으로 툭 밀어 눕혀 놓은 것처럼 땅에 박혀있던 기초기둥들이 무 뽑히듯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진도 아니었고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사람이 만든 사고, 인재였습니다. 도대체 왜 쓰러졌을까요? 이 건물 밑에는 118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PHC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속이 텅 빈 콘크리트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대는 위에서 누르는 힘엔 강하지만 옆에서 톡 치면 힘없이 꺾이잖아요. 이 기둥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건물 한쪽을 4.6m나 파냈습니다. 반대쪽엔 그 흙을 10m 높이로 쌓았고요. 땅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의 2배였습니다. 여기에 며칠간 폭우까지 쏟아졌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흙이 한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치약 큐브 한쪽을 꾹 누르면 빈 쪽으로 쭉 밀려 나오죠. 그 힘이 옆에서 기둥을 밀자 맨 앞줄이 먼저 툭 꺾였습니다. 꺾인 기둥이 다음 줄로 힘을 넘기고 그 다음 줄로 또 넘어갔습니다. 빨대들이 한 줄씩 도미노처럼 부러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층 건물 하나가 순식간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아파트에 이미 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면요. 새벽 5시 반, 다들 곤히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끔찍한 대참사가 됐을 겁니다. 이 사고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후이성에서 올라온 농민공 샤오더쿤 씨였습니다. 지하에서 일하다 무너지는 남쪽으로 대피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세 사람은 반대편으로 피해 살았습니다. 유가족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77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 보상액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돈이 비용 몇 푼 아끼려다 사라진 한 사람의 삶을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개발사도 시공사도 모두 자격을 잃었습니다. 자격 없이 지은 집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건 이런 회사가 어떻게 계속 아파트를 지어 올렸느냐는 겁니다. 비를 봐주는 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면허 없는 사람이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주주 2명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연루된 공무원 9명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부실공사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두부공사. 두부처럼 물러 툭 치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1998년 양쯔간 대홍수 때 주룽지 총리가 무너진 부실 제방을 보고 던진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20년도 더 전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 한번 터진 사고가 아니라 오래 쌓여온 구조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역시 중국이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다 중국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청구서는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갈래로요. 첫째, 철강입니다. 중국이 집을 못 지으니 철근이 남아돕니다. 갈 곳 잃은 이 과잉 철강이 바다를 건너 헐값에 밀려 들어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남는 물건을 원가보다 싸게 던지는 거죠.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철강 수입 침투율은 28%까지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철강 10개 중 3개가 수입산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11%, 중국은 1%인데 우리만 유독 높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포스코가 공장 2곳을,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이 못판 철근 한 다발이 바다 건너 우리 공장 불을 끈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강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수출 구조 자체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 수출 비중은 2022년 22.8%에서 2025년 18%대로 주저앉았고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던 중간재 분업 구조마저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부품을 팔던 길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그 선분양, 그 돌려막기, 이름만 다를 뿐 우리 청약 통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 붓고 있는 그 통장, 아직 벽돌 한 장 안 올라간 아파트를 믿고 넣는 돈입니다. 종이 위 조감도 하나 보고 목돈을 거는 셈이죠.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미리 돈을 빌리는 걸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PF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0조 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건설과 부동산으로 흘러간 금융권 대출까지 합치면 2024년 3분기에 512조 원에 달합니다. 미분양은 쌓여갑니다. 부도난 건설사가 2024년 상반기에만 22곳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지방건설사였습니다. 중국을 비웃던 그 구조가 지금 우리 발밑에서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부실공사입니다. 이것도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내려앉아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멀쩡히 다리를 건너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길 위엔 등굣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0명이 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단 20초 만에 건물 한 채가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옛날 얘기 같으시죠?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져 노동자 6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결과였습니다. 30해가 지나도 무너지는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두부공사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2025년 국유개발사 완커까지 건지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여파는 철강으로, 수출로 계속 한국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다 짓기 전에 파는 선분양 의존을 낮추고 후분양과 완공고증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부실한 PF 사업장은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와 처벌을 실제로 아프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집 혹은 청약을 넣어둔 그 아파트,
완공까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스친 이 이야기, 한국 부동산 PF와 벼랑 끝에 선 지방 건설사들의 위태로운 속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